당신들 지금 우리를 무시하는 겁니까? 새벽부터 쫓아온 시골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못 받아야 합니까? 환자분, 지금 소란을 피우시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내 아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진료 거부는 무슨? 당신들 의사가 맞습니까? 저기 있는 VIP실 환자들만 사람입니까? 선생님, 지금 당장 사과하지 않으시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원도에 사는 65세 김동식님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듣다가 화가 나고 답답하시다면 시원하게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번거롭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창에서 고랭지 농사를 짓고 있는 김동식입니다. 올해로 65이 되었네요. 요즘 세상이 많이 좋아졌다고들 하지만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아직도 우리 사회에 많은 것들이 바뀌어야 한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창의 해발 700m 고지대에서 저희 부부는 20년째 고랭지 배추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아내 미영이와 저는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 밭으로 나갔습니다. 도시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설이 맞은 배추를 걷어들일 때의 그 뿌듯함을, 그리고 그 배추가 전국 방방곡곡의 식탁에 오른다는 자부심을. 하지만 한 달 전부터 아내가 심한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농사일에 지쳐서 그런가 했는데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군청 근처 의원에서 진찰을 받았지만 의사는 큰 병원에 가보라는 말만 남기고 돌려보냈습니다. 농번기라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밭에서 일하던 중에 갑자기 주저앉아 버린 것입니다. 그제야 저는 서울행을 결심했습니다. 농사를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아내의 병을 고쳐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어제 새벽 저희는 가방 하나에 간단한 옷가지만 넣어 집을 나섰습니다. 배추밭은 이웃집 방 노인에게 부탁드렸습니다. 첫 차를 타기 위해 새벽 3시에 마을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차가운 산바람이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아내는 계속 배를 부여잡은 채 괴로워했고 그런 아내를 보는 제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고속버스 안에서도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큰 병원이라고 해서 과연 우리 같은 시골 사람을 제대로 봐줄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농사 짓는 선배가 서울 큰 병원에서 홀대받았다는 이야기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새벽 안개 속을 달리는 버스 창 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 둘 늘어갔고 강북중앙병원에 도착하기까지 4시간이 걸렸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병원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북적이는 대형 병원 로비에서 저희는 잠시 길을 잃은 듯 서 있었습니다. 접수대 앞에서는 새치기를 하는 사람들과 큰 소리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시골에서 온 저희 부부는 그저 낯설기만 했습니다. 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아내의 차가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겠구나 하는 암담한 예감과 함께 말입니다. 새벽 5시 형광등 불빛이 가득한 병원 로비에서 저희 부부의 힘겨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벽부터 시작된 접수 절차는 마치 미로와 같았습니다. 시골에서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복잡한 서류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고 보험증을 확인받고 종이를 이리저리 옮기는 동안에도 아내는 계속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접수대 뒤에 앉아있던 젊은 간호사는 제 설명을 끝까지 듣지도 않은 채 서류만 바라보며 사무적으로 대했습니다. 우리 같은 시골 사람은 눈에도 들어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옆자리에서는 명품 가방을 든 중년 여성이 큰 소리로 민원을 제기하자 간호사들이 곧바로 달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침 6시가 되어서야 겨우 서류 작성이 끝났습니다. 진료를 받을 수 있겠다는 기대는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원무과에서는 대기 번호표를 건네며 순서를 기다리라고만 했습니다. 67번. 현재 진료 중인 번호는 고작 12번이었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 시간을 보내는 동안 병원은 더욱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번쩍이는 구두 소리, 향수 냄새, 최신 스마트폰으로 통화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저희 부부는 마치 섬처럼 고립된 느낌이었습니다. 아내는 계속 배를 부여잡은 채 앉아 있었고, 저는 수시로 간호사실의 상황을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냉담했습니다. 시계는 어느덧 9시를 가리켰습니다. 새벽부터 이어진 고통에 아내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5번째로 간호사실을 찾아갔을 때 젊은 간호사는 이제 아예 고개를 들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귀찮은 손님을 대하듯 모든 환자가 다 급하다는 말만 던졌습니다. 시골 의원에서는 의사 선생님이 언제나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문 밖에서 신발을 벗기도 전에 어르신들 오셨어요? 하며 반갑게 맞아주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거대한 병원은 마치 차가운 기계처럼 느껴졌고 그 속에서 우리는 그저 하나의 번호표에 불과했습니다.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아내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은 채 깊은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평생을 농사지으며 살아온 제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시계는 9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었고 67번은 아직도 멀기만 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 저는 접수대 앞으로 성큼 다가갔습니다. 평생 굽히며 살아왔던 허리가 그날만큼은 곧게 펴졌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자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새벽부터 이어진 고통과 멸시, 차별, 그리고 무시당했던 순간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의 외침에 병원은 갑자기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접수대의 간호사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지나가던 사람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시골 농부의 분노가 이 거대한 병원의 일상을 순식간에 멈춰 세운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가 단호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상황을 제지했습니다. 진료실에서 나온 중년의 여의사였습니다. 하얀 가운 위에 걸린 명찰에는 내과과장 윤서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과장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현장을 살피더니 곧바로 저를 진료실로 안내했습니다. 진료실로 향하는 복도는 길고도 무거웠습니다. 이제 징계를 받거나 아내의 진료를 거부당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윤 과장이 저를 바라보는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과장의 날카로웠던 표정이 순간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20해 전 강원도 평창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해냈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희 마을에서 모은 장학금으로
공부를 이어갈 수 있었던 학생이 바로 윤서진 과장이었던 것입니다. 그 애는 풍작이 들어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장학회를 만들었습니다. 시골의 어려운 학생들이 도시의 큰 병원 의사가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에 조금이나마 돕고 싶었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연이 이렇게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윤 과장은 당시 홀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의대 진학이 꿈이었지만 형편이 어려워 포기해야 할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받은 장학금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말에 저는 그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20해 전의 작은 선행이 이런 식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침에 차가운 병원이 순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시계는 10시를 향해 가고 있었고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윤서진 과장의 지시 한마디에 병원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행정상의 실수를 조사하던 중 저희 부부의 응급 접수가 일반 외래로 잘못 분류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침부터 저희를 홀대했던 간호사들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응급실로 옮겨진 아내는 즉시 진찰을 받았습니다. 초음파 검사에 이어 CT 촬영까지 필요한 모든 검사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윤 과장은 직접 검사 결과를 확인하며 아내의 상태를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담낭에 큰 결석이 있었고 이미 염증이 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수술이 불가피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수술 일정을 잡는 데만 한 달은 걸렸겠지만 윤 과장은 다음 날로 수술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형편을 고려해 병원비 분납도 주선해 주었습니다. 아침에 차가운 시선을 보내던 원무과 직원들의 태도도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저희를 위해 병원 근처의 저렴한 숙소도 알아봐 주었습니다. 윤 과장은 자신이 과거에 받았던 도움을 생각하며 이제는 자신이 그 은혜를 갚을 차례라고 했습니다. 20해 전 가난한 시골 소녀에게 희망이 되어준 장학금처럼 이제는 그녀가 시골에서 온 환자 부부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오전부터 고통으로 일그러졌던 아내의 얼굴에도 안도감이 깃들었습니다. 응급 처치 후 통증도 한결 나아졌고 의료진들의 달라진 태도에서 신뢰가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차가웠던 병원은 이제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점심시간 간호사들이 가져다 준 도시락을 먹으며 저는 깊은 감회에 잠겼습니다. 아내는 병실 침대에서 편안한 표정으로 잠들어 있었고 창밖으로는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오전의 냉대와 분노는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67번 번호표가 아니었습니다. 시계는 오후 1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병원은 새로운 모습으로 저희를 품어주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병원의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저희를 차갑게 대했던 간호사들은 이제 수시로 병실을 들여다보며 아내의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특히 아침에 저를 무시했던 젊은 간호사는 쭈뼛거리며 병실에 들어와 죄송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윤서진 과장은 다른 환자들의 진료 중에도 틈틈이 아내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시골에서 온 저희 부부를 위해 수술 전 필요한 모든 검사를 당일에 마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었습니다.
과장의 이런 모습을 본 의료진들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병원의 일상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접수대에서는 시골에서 온 환자들을 위한 별도의 안내 창구가 마련되었고, 원무과에서는 농촌 지역 환자들을 위한 의료비 상담 제도를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사연이 병원 전체에 작은 파문을 일으킨 것입니다. 저녁이 되자 윤 과장은 다시 한번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20해 전 평창에서의 추억을 이야기하며 그때의 장학금이 얼마나 큰 희망이 되었는지를 들려주었습니다. 가난한 시골 소녀에게 닿은 따뜻한 손길이 이제는 의술이 되어 다른 이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병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달라 보였습니다. 아침에는 차갑고 무심하게만 느껴졌던 도시의 불빛들이 이제는 따뜻한 희망으로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시계는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내일이면 아내의 수술이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메마르고 차갑게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 속에서도 따뜻한 마음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수술 당일 아침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아내는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떨리는 목소리로 농사는 어떡하냐며 걱정했습니다. 그런 아내의 손을 잡고 있는데 수술실 앞에 윤서진 과장이 나타났습니다. 과장은 평소와 다른 비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수술 준비를 마친 윤 과장의 모습은 20해 전 장학금을 받던 수줍은 시골 소녀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수술복을 입은 그녀의 눈빛에서 강인한 전문가의 면모가 느껴졌습니다. 과장은 자신이 집도의로 직접 수술에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수술이 시작되고 저는 수술실 앞 의자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평창의 배추밭이 걱정되었지만 그보다는 아내의 무사한 수술을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때 간호사들이 따뜻한 차와 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차갑게 대하던 그들의 눈빛에서 이제는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수술은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담낭 주변 염증이 심각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안감도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의료진들은 수시로 수술 진행 상황을 알려주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마침내 수술이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윤 과장은 수술복을 벗지도 못한 채 저에게 달려와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과장의 이마에는 긴 수술로 인한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회복실로 옮겨진 아내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난 아내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이제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복받쳐 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20해 전에 작은 선행이 맺은 열매였던 것입니다.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내의 회복은 의료진의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고랭지 농사로 다져진 체력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이유는 병원 전체가 보여준 따뜻한 관심과 배려였다고 생각합니다. 윤서진 과장은 매일 아침 일찍 회진을 돌며 아내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고향 이야기를 나누었고 가끔은 직접 챙겨온 과일을 들고 오기도 했습니다.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넘어 마치 오랜 친척을 대하듯 따뜻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병원의 변화였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병원은 지방에서 오는 환자들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시골 환자 전담 상담사가 생겼고 장거리 환자를 위한 숙소 연계 프로그램도 시작되었습니다. 심지어 농번기에는 치료 일정을 조정해주는 특별 진료 제도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간호사들의 교육 프로그램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환자의 형편과 상황을 이해하는 공감 교육이 새롭게 시작되었고 지방 의료 현실을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도입되었습니다. 처음에 저희를 차갑게 대했던 젊은 간호사는 이제 시골에서 오는 환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병원 로비에는 지역 거점 의료 상담소라는 새로운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환자들이 첫 방문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저희가 겪었던 혼란과 불안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변화였습니다. 퇴원을 앞둔 어느 날 윤 과장은 20회 전 장학금이 자신의 인생을 바꾸었듯이 저희와의 만남이 병원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시계는 저녁 6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병실 창 너머로 붉은 노을이 도시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퇴원을 이틀 앞둔 날이었습니다. 아침 회진을 마친 윤서진 과장이 저희 부부를 진료실로 따로 불렀습니다. 진료실 책상 위에는 20회 전 장학금을 받았을 때 찍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앳된 소녀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며 과장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평창에서 홀어머니와 살던 시절 의대 진학은 그저 꿈일 뿐이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식당 일을 하며 겨우 생계를 이어가던 때였는데 장학금 덕분에 서울로 올라와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의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 지금도 매년 강원도의 의료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제 마음 한켠이 뭉클해졌습니다. 그의 마을 주민들과 함께 모은 장학금이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 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더구나 그 인연이 이렇게 다시 이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평소 말이 없던 아내도 감회가 깊었는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내는 수술 후 처음으로 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 병원에 왔을 때의 두려움, 차가운 대우에 받았던 상처, 그리고 지금은 이곳이 마치 고향집처럼 편안하게 느껴진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윤 과장은 이제 저희가 평창으로 돌아가더라도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인연을 이어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농번기에는 주말을 이용해 검진 일정을 잡아주겠다고도 했습니다. 서울과 평창의 거리는 멀지만 이제 마음의 거리만큼은 무척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퇴원 전날 병원은 분주했습니다. 다음 달 진료 예약부터 약 처방, 주의사항 전달까지 의료진들은 꼼꼼하게 저희의 퇴원을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던 첫날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간호사들이 준비한 작별 선물이었습니다. 처음에 저희를 차갑게 대했던 그 간호사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영양식과 손편지는 마음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편지에는 저희 부부를 통해 배운 것들에 대한 감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서진 과장은 퇴원 수속을 직접 챙기며 앞으로의 관리 계획을 세워주었습니다.
무엇보다 고마웠던 것은 평창의 지역 병원과 연계 시스템을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응급 상황이 생기면 지역 병원에서 먼저 진료를 받고 필요한 경우 이곳으로 빠르게 이송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병원의 변화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오는 환자들을 위한 원격 진료 시스템이 시범 운영되기 시작했고 농촌 지역 순회 진료 계획도 수립 중이라고 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병원의 새로운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저녁이 되자 병원 직원들이 하나둘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평창으로 돌아가면 고랭지 배추를 보내달라는 농담 섞인 부탁도 있었고 다음에는 꼭 아프지 말고 찾아오라는 당부도 있었습니다. 서울의 큰 병원에서 이런 가족 같은 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물들어가는 서울 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20해 전의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시계는 저녁 7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내일이면 저희는 다시 평창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창으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내의 건강은 완전히 회복되어 이제는 저와 함께 밭일을 나갈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배추밭에서 일을 하다 보면 서울에서의 열흘이 마치 꿈만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첫 수확한 고랭지 배추를 서울로 보냈습니다. 병원 직원들을 위한 선물이었습니다. 택배를 받았다며 윤서진 과장이 보내온 사진에는 의료진들이 환하게 웃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과장은 20해 전 장학금을 받던 그때의 수줍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지역신문에서 반가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강북중앙병원이 농촌 의료지원 시범병원으로 지정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골 환자들을 위한 저희의 사연이 이런 큰 변화를 만들어냈다니 새삼 감회가 깊었습니다. 이제 매달 한 번씩 정기 검진을 위해 서울로 올라갑니다. 예전처럼 새벽 첫 차를 타고 가지만 이제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면 마치 오랜 친척을 만나러 가는 것처럼 편안합니다. 접수대의 간호사들도 저희 부부를 알아보고 반갑게 맞아줍니다. 농사를 지으며 늘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가 뿌린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20해 전 뿌린 작은 희망의 씨앗이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다시 새로운 씨앗이 되어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아내와 함께 고랭지 배추밭에서 일하며 생각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따뜻하고 우리가 나누는 사랑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멀리 퍼져나간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은 언제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으로 저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서도 우리가 나누는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는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례에 사는 서정민님의 사연입니다. 전남 구례의 작은 보건소, 오늘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진료가 이어지는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근무한 지 2년 차가 된 서정민입니다.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이곳으로 내려왔을 때 많은 이들이 제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서울의 대형 병원에 남았다면 지금쯤 승승장구했을 거라고
모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응급실에서 근무하며 본 현실이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되돌아가는 모습, 병실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는 위급한 환자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는 가족들의 절망적인 눈빛까지 의사가 정말 필요한 곳은 따로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례에서의 일상은 단조로웠습니다. 감기 환자들과 고혈압 약을 타러 오시는 노인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가끔은 의료 장비도 약품도 부족한 이곳에서 제가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고민도 됐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들을 때면 이곳을 선택한 제 결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곤 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흙먼지를 날리는 늦가을의 차가운 바람은 무언가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예감을 주었습니다. 마지막 환자를 끝내고 가방을 챙기려던 그때 낡은 택시 한 대가 보건소 앞에 급하게 멈춰 섰습니다. 달려들어온 남자의 품에는 창백한 얼굴의 아이가 안겨 있었습니다. 아이의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고 온몸은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민준호 씨와 그의 아들 영재를 처음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운동화, 기름때 묻은 점퍼, 그리고 불안에 떨리는 목소리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영재의 상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8살이라고 하기엔 너무 작고 마른 체구였고 전신의 근육이 서서히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호흡은 불안정했고 체온은 39도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봤을 때 이것은 단순한 증상이 아니었습니다. 희귀 근육 질환의 전형적인 증상이었습니다. 준호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가슴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3년 전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서 영재를 키우고 있다는 것, 택시 운전을 하며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미 광주와 전주의 큰 병원들을 전전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는 이야기까지. 희귀질환은 치료 과정이 길고 비용도 많이 들어 대형 병원들은 암묵적으로 이런 환자들의 입원을 꺼렸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오후 5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고 저는 인생을 바꿀 만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응급처치만 하고 돌려보내면 아이의 상태는 더욱 악화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선택이 과연 있을까요? 그때 제 눈에 전공의 시절 스승이었던 이만을 교수의 명함이 보였습니다. 이만을 교수의 명함을 들고 전화를 거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주임교수라는 직함이 주는 무게감도 있었지만 더 큰 이유는 이 전화가 가져올 파장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넘어서는 일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임 교수는 처음에는 반가워했습니다. 2년 만에 걸려온 제자의 전화였으니까요. 하지만 영재의 상황을 설명하자 그의 목소리는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희귀질환 환자의 장기 입원은 병원 경영에 부담이 된다는 것, 현재 병실이 부족하다는 것, 더구나 보호자의 경제적 상황까지 고려하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영재의 체온은 40도까지 올라갔고 호흡은 점점 더 불안정해졌습니다.
준호 씨는 1시간 간격으로 찬물로 몸을 닦아주며 아들의 이마에 식은 땀이 맺힐 때마다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보건소의 간호사들도 번갈아가며 영재를 지켜보았지만 우리 모두 이곳의 의료 장비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주의 대학병원에도 연락해 보았습니다. 광주의 종합병원에도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 같았습니다. 병실이 없다. 전문의가 부족하다. 장기 치료가 어렵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원무과 직원들이 형식적인 유감을 표하는 동안 영재의 상태는 계속해서 나빠져 갔습니다. 밤 9시가 되자 준호 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택시 운전을 하며 모아둔 모든 저축을 보탤 테니 아들을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거친 손으로 눈물을 훔치는 그의 모습에서 저는 의료 현장의 냉혹한 현실을 다시 한번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영재가 갑자기 심한 경련을 일으켰고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보건소의 낡은 산소호흡기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시계는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저는 마지막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주머니 속의 명함을 다시 한번 꺼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부탁이 아닌 의료인으로서의 저의 모든 신념을 건 도전이 될 것이었습니다. 밤 10시 30분, 저는 보건소 응급차에 영재를 싣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야간 당직 간호사가 동행을 자청했고 준호 씨는 낡은 택시를 몰고 뒤를 따랐습니다. 응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한밤의 고속도로를 가르는 동안 5년 전 이만을 교수와 나눈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때 임 교수는 의과대학 졸업식에서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사는 생명을 어떤 기준으로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에 깊이 감명을 받아 응급의학과를 선택했고 교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교수님도 병원의 수익과 효율을 강조하는 행정가가 되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영재의 상태는 이미 위험한 수준이었습니다. 산소 포화도는 85까지 떨어졌고 전신의 근육 경직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응급실 의료진들은 즉각 응급 처치를 시작했지만 원무과에서는 입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다른 병원으로의 이송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이만을 교수가 응급실에 나타났습니다. 제가 보낸 문자를 확인하고 퇴근을 미룬 것이었습니다. 교수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영재의 상태를 보더니 잠시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5년 전 교수님의 말씀을 상기시켰습니다. 교수님, 기억나세요? 졸업식 날 하신 말씀을. 의사는 생명을 차별하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이 아이는 교수님의 그 가르침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임 교수의 표정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아들을 바라보는 준호 씨, 간절한 눈빛으로 상황을 지켜보는 의료진들, 그리고 산소 마스크 너머로 희미하게 숨을 쉬는 영재. 응급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시계는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이만을 교수의 결정에 달려 있었습니다. 응급실의 정막을 깨고 이만을 교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즉시 중환자실로 이송하라. 순간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원무과 직원이 달려와 병원 규정을 이야기했지만 교수는 단호했습니다.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한마디로 모든 반대를 잠재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장이 임 교수를 긴급히 호출했습니다. 회의실에는 병원 이사진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모두 험악했습니다. 제가 자초한 일이었기에 저도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규정을 무시하고 환자를 받아들인 것은 큰 문제입니다. 게다가 희귀질환자의 장기 입원은 병상 회전율을 심각하게 저하시킵니다. 이런 선례를 만들면 앞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병원 행정부의 질책이 이어졌습니다. 임 교수는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난 밤 동안 준비한 자료들을 꺼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희귀질환 환자들의 실태, 지방 의료 체계의 한계, 그리고 대형 병원들의 암묵적인 환자 차별에 대한 기록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언론에 공개되면 어떻게 될까요? 서울대병원이 수익성 때문에 죽어가는 아이를 외면했다는 기사가 나간다면 제 말은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이사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회의실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임 교수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이토록 강경한 태도를 보일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게 협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경고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는 경고입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제 발걸음이 떨렸습니다. 스승의 얼굴을 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영재를 생각하면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시계는 오전 10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저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의 격렬한 대립 이후 병원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행정부는 이만을 교수에게 직위 해제를 통보했고 저는 의료진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병원의 질서를 무너뜨린 반역자를 본보기로 처벌하는 것이었겠지만 이미 제가 준비한 자료들은 여러 언론사로 전달된 후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요 일간지와 방송사들이 일제히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대형 병원의 희귀질환자 외면, 수익성에 밀린 의료윤리, 죽어가는 아이를 거부한 의료 시스템. 기사들은 연이어 터져나왔고 SNS에서는 순식간에 뜨거운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중환자실의 영재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준호 씨는 아들의 손을 잡은 채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저와 임 교수의 징계 소식을 들은 그는 무릎까지 꿇으며 미안하다고 했지만 오히려 제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많은 용기가 필요했던 걸까요? 예상치 못한 지원도 있었습니다. 전국의 젊은 의사들이 SNS를 통해 연대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의료계 내부에서도 변화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지방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지지가 뜨거웠습니다. 그들 역시 비슷한 상황에서 고민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뜻밖의 순간은 이만을 교수와의 재회였습니다. 직위 해제 후 처음 만난 스승은 제자인 저를 바라보며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결연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지켜낸 것은 그 아이의 생명만이 아니었다.
잊고 있었던 우리의 본분을 일깨워 준 거야. 시계는 저녁 6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수많은 취재진들이 병원을 에워싸고 있었고 우리는 더 큰 폭풍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사건이 전국적인 이슈가 된 지 일주일째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의사협회였습니다. 젊은 의사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희귀질환 환자 의료지원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전국의 상급 종합병원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국회의 반응이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긴급 간담회를 소집했고 희귀질환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 발의가 준비되었습니다. 수년간 잠자고 있던 의료법 개정안이 단 며칠 만에 수면 위로 떠오른 것입니다. 이만일 교수는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평생을 의료 현장에서 보낸 중견 의사의 증언은 무게감이 달랐습니다. 교수는 대형 병원들의 수익 중심 경영이 어떻게 의료 윤리를 침식해 왔는지, 그리고 지방 의료 체계가 얼마나 붕괴 직전인지를 낱낱이 고발했습니다. 병원 행정부의 태도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론의 압박과 정부의 감사가 시작되자 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우리에 대한 징계는 즉각 철회되었고 오히려 희귀질환 전담 진료센터 설립이 결정되었습니다. 그 사이 영재의 상태도 조금씩 호전되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시작되자 근육 경직은 점차 완화되었고 의식도 맑아졌습니다. 준호 씨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치료비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언론을 통해 사연이 알려지자 여러 시민단체와 후원자들이 나섰고 정부의 긴급 의료 지원도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의료진들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응급실과 병동에서 만나는 의사와 간호사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수익성과 효율만을 강조하던 회의에서는 이제 환자의 인권과 의료 윤리가 자주 언급되었습니다. 작은 용기가 큰 변화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시계는 저녁 7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병원의 풍경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서울대병원은 크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1층 로비에는 희귀난치성질환 통합지원센터가 새롭게 문을 열었고 전국 각지에서 온 환자들로 북적였습니다. 이만일 교수는 징계가 철회된 것을 넘어 센터의 초대 소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병원은 그의 오랜 임상 경험과 의료 윤리에 대한 신념을 인정한 것입니다. 변화는 다른 병원으로도 퍼져나갔습니다. 전국의 상급 종합병원들이 하나둘씩 희귀질환 전담 진료부를 신설했고 응급실에서는 지역과 경제적 상황에 관계없이 환자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의 지원 정책도 본격화되어 희귀질환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중환자실의 영재는 이제 일반 병실로 옮겨 재활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쉽게 지칠 법도 한데 매일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준호 씨는 택시 운전을 계속하면서도 틈틈이 다른 희귀질환 환자 가족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는 이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되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의대생들의 변화였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과대학에서는 의료윤리 교육이 강화되었고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희귀질환 환자 지원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미래의 의료계를 이끌어갈 새로운 세대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보건소와 대형 병원을 잇는 네트워크 구축에 착수했습니다. 시골의 작은 보건소에서도 대학병원의 전문의와 실시간으로 협진이 가능해졌고 응급환자 이송 체계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제가 구례에서 겪었던 절망적인 상황이 이제는 과거의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만을 교수의 진료실에 걸린 액자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모든 생명은 평등하다. 예전에는 그저 이상적인 슬로건으로만 여겨졌던 이 말이 이제는 우리 의료계의 새로운 표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아침 8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달이 지난 어느 날 구례 보건소에서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만을 교수와 의대생들이었습니다. 희귀질환 통합지원센터의 지방 순회 진료가 시작된 것입니다. 20명의 의대생들은 자원봉사자로 참여했고 이곳은 그들의 첫 번째 방문지였습니다. 임 교수는 보건소의 좁은 진료실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곳에서 영재를 처음 만났던 순간을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교수는 의대생들에게 지방 의료의 현실을 직접 보여주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책으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순회 진료 소식을 들은 지역 주민들이 보건소로 모여들었습니다. 평소에는 큰 병원에 가기가 부담스러워 참고 지내던 증상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의대생들은 처음에는 어색해하다가도 시간이 지날수록 진지한 태도로 환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지난달에 태어난 영재와 준호 씨가 찾아온 것입니다. 영재는 이제 걸음도 제법 안정되었고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준호 씨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손수 담근 김치를 가져왔습니다. 시골에서 직접 기른 배추로 만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의대생들은 영재의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 학생은 자신도 시골 출신이라며 눈시울을 붉혔고 다른 학생은 졸업 후 지방 근무를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작은 보건소에서 시작된 변화가 미래의 의사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씨앗을 심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순회 진료를 마무리할 때 임 교수는 제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희귀질환 통합지원센터의 지방 협력 의료진으로 참여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시계는 저녁 6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저는 또 다른 새로운 도전 앞에 서 있었습니다. 구례 보건소에서의 순회 진료를 시작으로 의료계의 변화는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전국의 보건소와 대학병원을 잇는 희귀질환 네트워크가 공식 출범했고 저는 전남 지역 책임 의사로 임명되었습니다. 더 이상 시골의 의료진들이 홀로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영재의 사례는 의과대학 교육과정에 정식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의료윤리와 현장의 딜레마라는 과목의 핵심 사례로 다뤄지게 된 것입니다. 이만을 교수는 직접 강의를 맡아 당시의 상황과 결정 과정, 그리고 그 이후의 변화를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준호 씨는 택시 운전을 하면서도 희귀질환 환자 가족 모임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전국의 환자 가족들을 연결하고 서로의 경험과 정보를 나누는 공간을 만든 것입니다. 힘들었던 시간을 겪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변화들을 제도화하기 위해 새로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희귀질환 환자 의료지원 특별법이라는 이름의 이 법안에는 환자들의 권리와 의료기관의 의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습니다. 더 이상 경제적 이유나 지역적 한계로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의료진들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젊은 의사들 사이에서는 영재 신드롬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어려운 환자를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수익성과 효율만을 따지던 분위기는 찾아보기 어려워졌고 의료인의 본분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오갔습니다. 시계는 저녁 7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구례의 산자락이 보였고 그 너머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시골 보건소에서 시작된 변화가 이제는 거대한 희망의 날개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제1회 희귀질환 의료지원 포럼이 열리는 날입니다. 서울대병원 대강당에는 전국의 의료진과 환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첫 번째 연단에 선 사람은 다름 아닌 영재였습니다. 이제는 건강을 완전히 되찾아 초등학교에 다니는 10살 소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영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구례의 작은 보건소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여정, 많은 이들의 도움으로 건강을 되찾은 과정, 그리고 이제는 자신도 의사가 되어 어려운 환자들을 돕고 싶다는 꿈까지. 청중석에 앉아있던 이만을 교수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반짝였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의료지도는 크게 바뀌었습니다. 전국 각지에 희귀질환 거점 병원이 지정되었고 보건소마다 전문 상담 창구가 생겼습니다. 응급환자 이송 시스템은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되었고 원격 진료 시스템은 지역 간의 의료 격차를 좁히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택시를 팔고 환자 이송 지원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지방의 위급한 환자들을 서울의 큰 병원으로 이송하는 일을 돕는 것입니다.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그의 곁에 모였고 이제는 전국적인 네트워크로 성장했습니다. 이만을 교수는 정년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전국 각지에서 스승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었고 의대생들 사이에서는 그의 강의가 가장 인기 있는 수업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구례 보건소에 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닌 전국의 의료진들과 연결된 네트워크의 일원으로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매주 화상으로 진행되는 희귀질환 컨퍼런스에서는 전국의 의료진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새로운 치료법을 연구합니다. 시계는 오후 5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바람이 불고 보건소 마당에 벚꽃이 흩날립니다. 1년 전 그날의 선택이 이토록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